네, 안녕하세요. 네, 투마이스의 윤혜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가 클라우드와 그 목회 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제 자체가 클라우드와 목회를 어떻게 연결을 할까 나름 굉장히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선 클라우드가 그럼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또 세상이 기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걸 목회 현장에서 또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하면 아마 대부분이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그냥 사진을 찍은 그 사진 파일들을 저장하는 공간 혹은 우리가 문서를 저장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그런 것들을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제 실제 클라우드 컴퓨팅에는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현재 클라우드 글로벌 업체, 뭐 국내외 글로벌 업체들이 제공하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실은 단일 업체만 하더라도 한 1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웹 하드나 뭐 이런 데이터 저장 공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현재 실제 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많은 IT 기술이 녹아져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그렇기 때문에 IT 기술이라고 하기에는 좀 더 그 의미가 작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이제 나름의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의를 한번 해봤는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어떤 일종의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이든 개인이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기 위한 어떤 핵심 기술이 바로 클라우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그 화면에 보이시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데이터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컴퓨터, PC나 뭐 노트북, 그리고 우리가 손에 들고 다니고 있는 모바일, 그저 휴대폰에서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하지만 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들에서도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타고 다니는 자동차, 이젠 자율주행 자동차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나 혹은 비행기, 그죠? 그리고 선박, 굉장히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장치들로부터 데이터들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데이터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활용하는 어떤 기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도 있겠지만, 또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데이터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날씨, 온도 같은 거, 습도, 그죠? 그리고 이런 강수량 같은 것들도 일종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데이터이고, 그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수많은 데이터들이 각종 디바이스, 그렇죠? 장치들로부터 수집이 되는데, 과연 이 데이터들은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생각하면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에서 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도 있고, 페이스북을 사용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접속을 해서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대부분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라는 곳에 그런 데이터들이 수집이 되는데, 그런 대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뒤에 있는 서비스들이 요즘은 대부분이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일상 속에서 만들어내는 그 데이터들이 데이터 센터로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처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만든 플랫폼이 바로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클라우드의 핵심은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기능이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있겠죠. 그리고 그럼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데이터가 수집이 되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가 수집이 됐지라고 분석하고 싶겠죠, 그죠? 일단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비스를 처음에는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 보니까 이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들이 쌓여 있는지를 분석하고 싶어진 거죠. 그래서 데이터 분석 서비스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혹은 IT 쪽에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가 아마 빅데이터라는 용어일 거예요. 그죠? 데이터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쌓이기 시작하니까 작은 스몰 데이터가 아닌 빅데이터 형태로 이제 커졌어요. 이제 데이터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건 뭐냐면 예전에 이제 엑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었던 데이터 규모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엑셀이나 작은 어떤 PC나 노트북에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걸 좀 더 효과적으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컴퓨터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대기업들이나 혹은 기업 전산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들 있죠. 그걸 보통 우리는 서버라고 얘기하는데 그 서버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 클라우드 제품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분석된 데이터에 이제 의미를 찾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이 될 거예요. 사람이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양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걸 저장하기 위한 어떤 빅데이터 서비스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일일이 사람이 또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계의 힘을 통해서 주로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서비스겠죠, 그죠?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서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AI 서비스들이에요. 그리고 이 AI 서비스 가지고 이제 분석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최종적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뭘 하고 싶으냐면 사람들이 쉽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이 데이터에 접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서비스들이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 쇼핑몰 같은 데 요즘 혹은 금융사 그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밑에 조그마한 아이콘들이 이렇게 갑자기 빵 뜨는 것들을 아마 최근에 보셨을 거예요. 뭐죠? 챗봇이에요, 챗봇. 채팅할 수 있는 로봇. 그래서 챗봇이라고 하는 서비스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쉽게 데이터를 해석해서 전달을 하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대화할 수 있는 챗봇 형태로 서비스가 또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휴대폰 지금 다 쓰고 계시죠, 그죠? 지금 휴대폰 쓰고 계실 건데 뭐 아이폰이나 삼성 갤럭시 같은 폰들을 쓰시다 보면 버튼 꾹 누르시면은 갑자기 음성을 인식하라고 음성을 그죠? 말을 하라고 얘기하죠.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음성 인식 비서가 이제 우리 휴대폰에도 다 들어왔습니다. 그게 사실은 뒤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사람들이 쉽게 음성을 통해서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서비스들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수많은 그 최신 IT 기술들이 어디에서 제공이 되냐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그림에서처럼 클라우드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2년 전에 한 3년 전이죠. 2017년 말부터 한국을 이렇게 강타한 굉장히 큰 IT 기술의 어떤 신드롬을 일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이 최근에도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그런 기술들도 지금은 다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가 언제 그러면 만들어졌는가 아마 궁금하실 건데요. 클라우드가 이제 만들어진 거는 이제 2006년 정도가 돼요. 2006년도에 아마존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마존닷컴, 그죠?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닷컴에서 이 클라우드라는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자, 클라우드 제품을 아마존에서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계기가 재미있어요. 아마존에서 그
온라인 쇼핑몰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아마존닷컴이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존닷컴에서 대부분의 소비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아마존닷컴에서의 그 소비는 대부분 1년 중 미국 같은 경우는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제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닷컴에서는 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시즌에 사용자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컴퓨터, 인터넷을 통해서 아마존닷컴에 접속을 하게 되는데 크리스마스 시즌이 딱 끝나니까 서버에 대한 접속자 수가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서버들이 이제 남아돌기 시작한 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 그분이 이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죠. 그분이 이제 생각한 건 뭐냐면 이 남아돌고 있는 장비들을 어떻게 하면 고객들한테 다시 판매를 할 수 있을까? 사업가적인 마인드로 이제 접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원들을 고객들한테 다시 빌려주면서 구독하는 서비스 형태로 서비스를 만들자라고 한 게 바로 클라우드가 상업적으로 성공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AWS라고 하는 제가 오타인데 아마존의 AWS입니다. 아마존의 AWS를 2006년에 이제 출시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그렇고 MS도 그렇고 같은 해 2008년도에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이제 뒤처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같이 출시를 하게 된 거죠. 그 초기에는 우리가 컴퓨터를 대여해주는 형태 정도밖에 서비스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에 알리바바 또 클라우드를 출시를 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IBM도 클라우드 출시하게 되고 지금 국내 같은 경우는 네이버, KT 이런 업체들이 다들 클라우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제품을 이렇게 제공하게 되는데 자, 그럼 이런 클라우드가 왜 이렇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지를 보면 전 세계적인 클라우드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죠, 그죠? 2018년도에는 한 200조 규모에서 지금 한 2020년 거의 한 300조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폭발적으로 지금 이 클라우드 서비스들은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와 목회이긴 하지만 클라우드에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클라우드 비중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SaaS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애즈 어 서비스. 클라우드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를 분류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버 형태를 서버 같이 OS를 설치를 해서 운영체제를 설치를 해서 내가 직접 다 뭔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써야 되는 거는 인프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IaaS 밑에 보면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뭔가 개발을 하거나 이제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이제 개발자분들이 서버 관리하고 이런 장비를 관리하려면은 너무나 힘들죠. 교회에 전산실을 방을 하나 꾸며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 파스 서비스라는 것들입니다. 파스 서비스.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교회에 인프라를 두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프로그램만 짜면은 쉽게 운영할 수 있는 파스 서비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SaaS라는 게 제일 크죠.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 그래서 SaaS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아이디와 그 계정이죠. 계정 보통 얘기하는 계정과 패스워드만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오피스 365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구글 G 스윗이라고 하는 툴들이에요. 그 웹 브라우저에서 그죠?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고 접속을 하면 웹 브라우저에서 바로 워드 만들 수 있고 엑셀 만들 수 있고 파워포인트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 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라고 얘기합니다. SaaS. 예. 그래서 이제 SaaS 형태로 이제 시장이 제일 재편되고 있는데 클라우드는 IaaS 시장에서 이제 SaaS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꼭 알아두시면 좋냐면 교회 내에서도 어떤 회계 처리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다 설치를 해가지고 썼어요. 어떤 교회 내 PC에다가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뭐 교회 좀 규모가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전산실에다가 서버를 두고 이렇게 설치를 해서 쓰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사스 형태로 가게 되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업체한테 계정만 발급을 받아서 사용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기업도 그렇고 전산 장비를 이제 기업 내에 혹은 교회 내에 둘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사용한 만큼만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교회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회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요즘 우리가 이런 동영상 온라인 수업을 굉장히 많이 하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줌이나 그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나 구글 행아웃 같은 밋 같은 그런 서비스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은 다 온라인에서 제공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서버를 두실 필요가 없는 이런 사스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설명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래서 클라우드를 주목해야 되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간편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뭐 교회 주보 같은 거 만들 때 포토샵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죠, 그죠? 그런 포토샵 같은 제품도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PC에 설치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든지 뭐 주보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가 있는 경우 교회에 가서 작업을 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그냥 접속해서 바로 주보 작업을 하고 인쇄소에 넘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지게 됩니다.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클라우드 시장이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 앞서 얘기했던 클라우드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가고 있는지 한번 보면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목회보다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한 부분이 앞부분은 일단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저희가 하고 뒷부분에 이걸 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아스, 인프라스트럭처 형태로 우리가 기존에는 그 교회 내에 전산실이나 그죠? 서버 같은 것들을 두고 혹은 거기에 데이터 교회에서 뭐 사용하는 수련회에서 끝나고 나서 사진 찍고 동영상 같은 걸 저장했던 스토리지 같은 거 교회에 두셨다면 이제는 클라우드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하시겠죠. 교회 내에서 아마 그런 고민들 많으셨을 거예요. 수련회만 끝나면 엄청나게 많은 사진들을 찍으시죠. 휴대폰으로도 찍고 동영상들 다 찍으시는데 그거 저장 공간이 교회 서버에 부족해요. 외장 하드에도 부족해요. 그런 경우는 클라우드에서 간단히 계정 만드시고 스토리지 서비스 쓰시면은 뭐 1기가 정도 해봐야 한 달에 몇십 원이면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데이터도 굉장히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그 이아스에서 클라우드는 계속해서 파스를 넘어서 교회 홈페이지도 이제 여러분들이 기존의 어떤 장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해서 운영하셨다면 이제 클라우드로 가시게 되면 이런 운영체제도 설치할 필요 없는 형태. 우리가 보통 이걸 서버리스라고 얘기합니다. 좀 IT 용어가 좀 많이 낯설으실 것 같긴 한데 서버 플러스 영어의 리스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서버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홈페이지를 만드는 코드만 있으면 클라우드에서는 바로 홈페이지를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이 쏟아지는 IT 용어들을 어떻게 잘 쉽게 설명을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이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기술에 대해서도 조금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교회 홈페이지 관리, 그 다음에 교회 동영상 편집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주일날 인터넷 방송 이런 것들을 다 인터넷 기반으로 좀 더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도 분석을 좀 큰 회사, 교회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할 것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분석 툴들도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들을 좀 더
기계의 힘을 빌려서 소프트웨어의 힘을 빌려서 하실 수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들 같은 것도 제공을 해 드릴 수가 있고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관련해서 좀 더 몇 가지 아이디어 드리면 얼마 전에 아주 대형 교회에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진 목사님한테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요청을 받았었는데 벌써 1년 전이에요. 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을 파악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죠. 예. 교구별로 혹은 뭐 이렇게 셀별로 이렇게 직접 담당 교역자분한테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주일 대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오셨다가 가신지를 사실 파악하기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정보 동의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이루어져야겠지만 요즘 그 CCTV 업체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CCTV 같은 경우는 안면 인식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어떤 교인들의 어떤 행동 반경을 파악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조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최근에 이제 몇 달 동안 교회에 못 나오셨다.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신방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이런 툴들을 통해 가지고 클라우드 기반의 이런 툴들 인공지능 서비스 같은 것들을 사용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으세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검토하는 해외 이제 교회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에서 제공해 주는 서비스들 중에 뭐 주목해 보실 만한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 같은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왜 주목을 해 봐야 되냐면 최근에 그 NGO 쪽 그죠? NGO 쪽에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굿네이버스에서 기부금을 암호화폐로 받기 시작을 했어요. 예, 최초로 이제 암호화폐를 가지고 기부금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부금에 대한 어떤 사용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을 공개해 주고 후원자들이 요즘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제 몇 가지 이제 NGO 쪽에서 좋지 못한 뉴스들을 가끔씩 보잖아요, 그죠? 그 후원금을 횡령을 한다거나 잘못된 의도로 사용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저희는 다 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라고 해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긴 하지만 암호화폐가 갖고 있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의 현금이랑 다르게 법정 화폐랑 다르게 이 암호화폐는 모든 암호화폐가 거의 99% 대부분의 암호화폐들이 추적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추적을 없애기 위한 암호화폐도 몇 개가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점점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부 같은 것들을 좀 더 투명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블록체인 기술들이 이미 클라우드 서비스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뭐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같은 서비스들도 클라우드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럼 인공위성 빌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시간당 한 3만 원, 4만 원 정도 내고 인공위성을 빌려가지고 내가 어떤 사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기예보를 하고 싶다. 그런 것들도 인공위성을 빌려가지고 날씨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위 말해서 정말 대박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거는 클라우드는 어떻게 보면 IT의 블랙홀과 같은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모든 것들 다 지금 클라우드에 최근 IT 기술들이 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 말고 좀 더 쉽게 클라우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클라우드는 호텔이다. 예, 그래서 클라우드는 왜 호텔이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단독주택을 구매를 하는 경우는 그죠? 전기도 그렇고 수도도 그렇고 이런 것들 다 별도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초기에 뭐 땅도 알아봐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식구들이 늘어나면 어떻게 하면 집 평수를 또 뭐 늘릴 수가 없잖아요. 확장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내가 집을 한번 사면은 이사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이제 도둑이 들까봐 보안이나 이런 것들도 내가 CCTV도 내가 혼자 다 달아야 되고, 굉장히 해야 될 것들이 많고, 마당에 풀도 뽑아야 되고, 관리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반대로 호텔 같은 경우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만큼만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방을 한 칸 사용하다가 사람들이 늘어나면 방을 하나 더 빌릴 수도 있는 거고, 세탁 서비스 같은 경우만 해도 내가 원하면은 세탁 서비스, 그리고 밥 먹는 것도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 같이 클라우드는 호텔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의 교회 내에 그런 많은 장비들을 다 구축하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서 하나씩 그냥 빌려서 쓰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초기에 돈이 들어갈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게 관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장비나 이런 것들을 관리도 안 해도 되고, 소프트웨어, 뭐 윈도우나 이런 라이센스가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들을 구매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 것들이 비용에 이미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다 보니까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시간들을 줄이실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뭐 교회 이런 인터넷 기반의 방송 서비스를 만약에 구축을 하신다고 하시게 되면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글로벌 확장성도 굉장히 좋아요. 선교지에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그 인터넷 방송을 봐야 되는 경우, 그죠? 선교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다가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구축해 놓으면 또 그쪽에서는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뭐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에 대부분 거점 클라우드 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교회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서버를 클라우드 상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직접 그쪽을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스마트 호텔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하지만 최근에 이제 호텔들이 굉장히 스마트 호텔로 가고 있고 비대면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호텔에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비접촉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받죠. 그래서 뭐 호텔에 룸 서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음식물 배달이나 컨시어지 서비스, 그죠? 집사 서비스 같은 것들이 대부분 비대면으로 로봇들을 통해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고, 이미 이런 것들이 국내에 또 유명한 호텔들에서 이미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클라우드에 있는 서비스들이 이런 글로벌 큰 업체들에서 제공이 되는데, 대부분 음성 인식이 되는 스피커 형태로 클라우드가 점점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이제 음성을 통해서, 그죠? 명령을 내리면 우리가 실제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 형태로 가겠죠.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이제 그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경우, 그죠? 구글에 있는 서비스나 혹은 뭐 기가진이나 이런 것들에 연동해 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개발을 하게 된다면 음성 비서 서비스한테 주일 예배 실황 틀어줘라고 말을 하면 TV 화면에 실제로 실행을 시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사역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사역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를 목회 현장에 적용하시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일단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데이터에 대한 수집이 있어야겠죠. 데이터가 없이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도 활용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역에 이걸 활용을 하더라도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것들은 바로 데이터 수집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클라우드를 고려하려면 데이터 수집부터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그러면 수집을 하려면 당연히 전략을 세우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클라우드를 활용을 목회 현장에 하려면 일단 교회 내에서 담당자, 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고 그 사역들을 통해서
데이터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데이터들을 책임지고 관리할 담당자를 세우는 게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 기반의 사역을 하려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느냐. 과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어디에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목표를 세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또한 비대면 사회로 넘어갔기 때문에 또 모든 교회들이 또 한다고 다 같이 따라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관리할 사역자 그리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사역의 핵심 지표를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보완해 나갈지에 대한 전략을 먼저 세우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역 속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뭐 부서별 혹은 인원들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개인 신상에 대한 기록들이 될 거고요. 성별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개인 데이터들, 성도님들에 대한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신방 같은 경우도 지역 기반으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얼마만큼의 신방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지, 횟수나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관련돼서 우리가 또 수집하실 수 있는 데이터는 예배를 몇 분이 참여하는지, 그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죠. 그죠? 그리고 예배 시작 시간 전에 몇 분 전에 사람들이 얼마만큼 모이시는지, 그런 어떤 데이터들도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운영 관련해서 헌금이나 사례비, 그 다음에 임대료, 관리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교회 운영된 금융 관련된 자료들도 우리가 수집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수련회 같은 경우도 수련회의 참석 인원,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근 10년간 행사를 수련회를 가졌던 지역이나 그런 지역적인 특징도 데이터들로 다 수집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지역들, 그리고 이 선교에 참여한 연 인원, 그리고 비전 트립의 횟수, 그리고 가서 사역의 열매들, 결신자나 이런 정보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죠? 그리고 교회에 이제 구제나 봉사하기 위해서 연인원이 얼마만큼 이 구제와 봉사에 또 참여하시는지, 그리고 후원하는 기간은 얼마만큼 되는지, 그리고 헌금도 아까 얘기했지만 목적별로 절기별로 얼마만큼의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있는지, 그죠? 그런 데이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역 속에서 우리가 수집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